안녕하세요. 감동 줌의 호연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에서 온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머스크사 전략기획실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콥입니다. 최근 선박 발주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한국의 엄청난 발전과 기술력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때는 작년 11월경이었을 거예요. 긴장감이 감도는 어느 대회의실 서로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큰 소리를 내며 언쟁을 높이고 있었죠. 한국은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 금액입니다. 일본으로 결정하시죠. 재무부 라이언이 한국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을 선택하자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 다른 의견입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찰리장이 맞받아칩니다. 한국, 일본도 좋지만 중국도 선박 건조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 한중일 세계 국가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한국 배 한 척 값이면 중국은 두 척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도 중국은 아직 믿을 만한 기술력이 못 됩니다. 한국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중국으로 발주를 몰고 가는 찰리장의 의견에 제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실 찰리장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작년에 입사했는데 저와 몇 번의 트러블이 있었고 회사 내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 입찰에서 찰리장이 유독 높은 금액을 부르는 중국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중국 측 선박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임원진들 모두 찰리장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당시 본부장님마저 승인을 하시는 바람에 중국 업체에 건조를 맡겼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왜 찰리장과 본부장님이 그렇게 급하게 승낙을 했는지 저희는 선박 건조업체에 선박 건조 의뢰를 맡기고 감독관을 각 나라마다 파견합니다. 파견된 감독관은 우리가 의뢰한 설계도대로 잘 건조가 되는지 우리가 요구한 밀도대로 용접은 되는지 세세한 부분을 현장에서 감독하죠. 그 당시 감독관에 제가 지원을 해서 중국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원래 전략기획실은 본사에서만 근무하고 더군다나 구매부서인 제가 여기까지 파견 갈 이유는 없었거든요. 찰리장도 중국까지 파견 오는 저를 보며 놀란 눈치였으나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 머물며 찰리장과 중국 업체와의 커넥션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감독관들과 회식을 하기 위해 조선소 인근 차이홍이라는 식당에 갔었죠. 룸으로 된 식당이었는데 옆방에서 익숙한 덴마크 억양의 말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찰리장과 본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대체 왜? 저는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며 제스처를 취했고 옆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녹음하기 위해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부장님 저번 입찰 때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국 업체 쪽에 체면도 섰고 다음번 계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준 300만 달러도 다음 주 중에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찰리장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중국 업체가 뛰어나다고 주장했던 그날이 떠올랐고 임원진들이 그렇게 반발했음에도 아무 말 없이 찰리장의 의견을 수용했던 본부장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에 있던 감독관들과 저는 분노를 삭히느라 얼굴이 빨개졌고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의 회의 끝에 본사 감사팀에 연락하니 안 그래도 찰리장의 행동이 수상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동안 조치를 못했다며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고 고마워했죠. 그렇게 찰리장은 본사로 호출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뤘고 해고, 처리까지 논의가 오갔습니다. 찰리장은 중국과의 거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관행에 해당한다며 반박했고 해고만큼은 부당하다며 자신이 그동안 회사에 바친 노고를 참작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감봉 10개월 경고 처분을 받았죠. 그런 전력이 있는 찰리장이 또다시 중국 업체를 옹호하며 선박 발주를 중국에 맡기자고 하니 사람들의 반발을 샀고 그 대안으로 일본과 한국이 떠오른 겁니다. 일본도 기술의 정교함으로는 아시아 국가에서 알아주지만 해운, 조선 분야만큼은 한국이 월등히 앞선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발주만큼은 한국에 맡겨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특히나 중국만큼은 절대 안 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2018년 6월 중국 국영기업인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 글래드스토노가 엔진 고장으로 인해 해상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선박은 건조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막 2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사고로 중국 조선 기술력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엔진 연료가 해상으로 누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킴과 동시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중국이 만드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죠. 가까운 사례로는 24년 호주 수출터미널 앞에서 중국 LNG 운반선이 좌초되어 다른 운반선의 항로를 막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중국 조선업에 대한 현실은 찰리장의 중국 발언을 일단락시키기에는 충분했으며 임원진들 역시 중국과 일본으로 알아보자는 의견도 단숨에 사그라들었죠. 그리고 이어진 세계 글로벌 조선업의 현황과 왜 한국이 선정되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준비된 PPT로 임원진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역사를 듣고는 신임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한 임원은 한국은 6.25 한국 전쟁을 겪고 분단 상태에다가 기술력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어떻게 기술집약의 결정체인 조선업을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었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해가면서 조선업을 시작하게 된 사연을 풀었죠. 사실 한국은 자본금이 0원인 상태로 조선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 찰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돈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발전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들려드렸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조선업을 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의 세계적인 선주사 드류리를 찾아갔죠. 동양의 작은 한국인이 다짜고짜 찾아와 선박을 건조해 줄 테니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에 선주사 측은 어이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선박 건조 경험도 없고 조선소조차 없는 한국 기업이 어떻게 선박을 만들지 정주영 회장에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조선소를 짓기 위해 준비 중인 울산의 해변 사진과 계획도를 보여주며 한국인이 가진 열정과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인 설득 덕분에 두 척의 VLCC 건조 계약을 따냅니다. 계약 금액 1억 6천만 달러였죠. 이어서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주한 것을 바탕으로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으로부터 금융 지원까지 받아내며 성공적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 일화를 바탕으로 한국은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죠. 제 발표를 듣던 임원진들은 의문이 해소된 듯한 표정을 보였으나 찰리장은 그래도 한국 조선 기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에는 부정했죠. 본부장님, 한국같이 인적, 물적 자원이 작은 곳에서 세계 조선업을 싹쓸이 한다는 건 거짓된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만 해도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에 건조하는 선박의 수도 한국을 압도하고요. 찰리장은 매년 건조되어 인도되는 선박 수를 도표화시켜서 내밀었습니다. 저도 바로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건조되는 선박 숫자만 보면 중국이 1등은 맞죠. 하지만 건조되는 선박의 종류를 봐야 합니다. 중국이 주로 건조해내는 선박의 종류는 식량을 주로 싣고 운반하는 벌크선, 단순 컨테이너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선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종류의 배들은 낮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배 한 척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파는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쪽으로 공을 들이지 않죠. 반대로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은 기술 집약체의 결정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액화 천연가스인 LNG는 영하 162도에서 액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설계의 능력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LNG는 고도로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작은 누출이나 충격에도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완벽한 밀폐성과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탱크 내부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을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보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왜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주사들이 한국에 줄을 서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본부장님과 임원진들은 제 발표를 토대로 개별 토론을 이어갔고 1시간이 지나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제이콥, 자네 말대로 한국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네. 이미 기존에 한국과의 많은 거래가 있었으니 각 회사별로 컨택해서 추진해보게나. 그리고 한국으로 직접 가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계약을 따내어오게. 그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찰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저도 따라가서 계약을 돕겠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이 이렇게 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찰리장과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마 찰리장은 일전에 있었던 일을 빌미로 이번 출장길에서 꼬투리라도 잡아서 한국과의 계약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마중을 나와 있었고 곧장 울산으로 가는 승합차에 탔습니다. 오랜 비행 탓에 몹시 지쳐 있었지만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따내고자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마침에 울산에 도착했고 밤이 늦어 회사 측에서 마련해준 라한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라한호텔 맞은편으로 보이는 현대중공업의 야경이 유독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회사 관계자들이 호텔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잠은 잘 잤는지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물어보는 모습에 한국인들의 세심한 정을 또 한 번 느꼈죠. 그렇게 현대중공업 정문을 통과해 본사 건물에 들어서니 입구 전광판에는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간략한 미팅을 마치고 건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야드로 나가자고 했죠. 회사 측에서 준비해준 안전모와 태블릿 PC를 받고 현대중공업이 어느 정도까지 건조가 가능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야드를 10분 정도 돌았을 때 찰리장의 얼굴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찰리장은 관계자들에게 질문했죠. 이렇게 큰 야드가 지금 빽빽할 정도로 다 찼는데 전부 무슨 아이템인가요? 관계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답했습니다. 현재 야드는 LNG와 VLCC 건조로 야드 공정률 100%입니다. 조선사업부는 10개의 대형 건조도크와 9개의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을 운용 중이며 컨테이너선, 화물겸용선, 특수선에 이어 군함까지 제작 가능합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듣던 찰리장은 믿기지 않는다며 커진 눈동자를 굴리기에 바빴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이 지났을까요? 관계자가 차를 세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의 핵심 공장이자 심장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한 공장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높이가 좋기 4층은 되어 보이는 초대형 엔진 건조 공장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찰리장도 그동안 루머라고 일축하고 오해했던 한국 조선업의 현실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엔진 기계사업부는 첨단 정밀 가공, 조립, 시운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엔진 제작사로 전 세계 시장의 35%의 대형 엔진을 공급하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이 끝나자 찰리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이콥,
내가 소문으로 듣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라.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것 마냥 조선업도 산술적인 지표만 보고 1위라고 줄곧 주장해왔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전부 거짓이었어.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뭐든지 우리가 잘한다는 말을 듣다 보니 그렇게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아.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할게. 찰리장의 갑작스런 고백에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야드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발주량과 선적 인도 시기, 계약 금액을 제시하고 현대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사에 폐선 시기가 다가오는 선박들이 많은 만큼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수의 선박 건조를 주문했고 긍정적인 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예상치 못한 답변은 저희를 당황시켰죠. 이미 전 세계에서 몰린 수요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까지는 선박 인도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의아했죠. 우리같이 큰 회사가 현대에 많은 물량을 주면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대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빨라야 31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죠. 우리 회사의 컨테이너 선들 40% 정도가 29년경에는 폐선 처리를 해야 해서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너무 한국을 만만하게 봤다는 것을. 그동안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요구하면 무조건 납기일에 맞춰줬고 또 심지어 추가 수주를 줄까봐 주기적으로 연락 오던 모습에 익숙해져서 한국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급히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본사 임원진들도 제 얘기를 듣더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와 계약된 물류건만 해도 수백 건인데 선박 폐선 시기에 맞춰 배가 인도되지 못한다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의 통화 후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조건의 30%를 더해서 2030년까지 납기를 맞춰주시죠.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이번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지만 현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이미 예정된 다른 고객사들의 물량까지 늦출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칼 같은 반응에 움찔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우리가 먼저 계약했는데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고 우리 물건의 납기가 밀리면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요. 제가 한국에 오지 않고 코펜하겐 본사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현대의 반응이 도를 넘었다고 표현했겠지만 야드에 쌓인 블록들과 가득 찬 도크를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갑의 위치에서 조선소를 방문하면서 다녔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현대와의 계약을 마치고 계약 조건들을 본사로 보내면서 느꼈습니다. 세계의 조선 기술은 한국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계약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찰리장도 저렇게 단호한 결정은 처음 봤다며 아마 중국이었으면 돈을 더 받고 우리 걸 먼저 해줬을 텐데 하며 현대의 단호한 대처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와 찰리장은 세계 조선업의 현실을 몸소 깨닫고 덴마크로 향했습니다. 본사에 도착해서 임원진들은 우리가 가져온 계약 조건을 보며 불공정 계약이라 외쳤지만 찰리장의 한마디에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출장을 계기로 임원진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조선업에서 리더의 위치에 올랐으니까요. 지금 한국은 다시 한번 조선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